오늘 이렇게 표준고의 과정에 많은 분들에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한 권씩 책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교양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외부 도움 전혀 없이 100%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당한 시간을 더 썼는데요. 왜 이걸 썼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엔지니어는 아니실 텐데요. 이런 이슈들을 엔지니어들 이슈로 타부시하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얘기하면 비트코인 있고 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 있고 로봇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신비한 것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CEO들이다 의사결정하는 분들의 단면 이슈라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제가 예전에 정보통신부에 근무할 때 제 과장으로 있을 때 사무관으로 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인데도 개념이나 원리나 또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건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심정에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왜 썼냐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769년 뭐 전기기관이 나오고 2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1879년에. 그 전에 전기의 원리 같은 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00년에서 80년이 줄어들었고 또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튜링 머신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등장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오다가 이제 2000년도 후반 정도 되면서 5G, IoT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쭉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J커브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J커브는 시작했다 약간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폭증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증기기관도 도입되고 자동차 나왔을 때도 영국의 적기 조례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빨리 못 달리게 하고 앞에서 적기를 들고서 그 스피드를 조절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또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공장에 전기 처음에 잘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시대 생각해 보면 1993년도에 제가 텍사스 오스틴 대학 유학을 가보니까 거기 이메일하고 넷스케이프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아마존에 대해서 IBM의 루 거스너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존 그거 할 거 없어. 월마트한테 물어봐. 그 존재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심지어 이분이 2000년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는 항상 제이컵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로 그 제이컵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정점.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제이커브가 이미 2006년 딥러닝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남의 것으로 치부하고 나는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시면 전 세계 제일의 인공지능 업체가 어딜까요? 구글입니다. 구글. 여러분 구글 검색하면은요 전부 다 자연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의미를 찾아주고 뭐 이렇습니다. 구글에 뭐 있습니까?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서 지금 나오는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을 이용해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웨이모라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자율주행차라는 겁니다. 제 책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의 이 딥마인드 뭡니까? 알파고. 네? 이 딥마인드 알파고 이런 거 있고 여기 구글 자체가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음성으로 검색하던 구글 번역기
전부 다 그 인공지능이 하는 거거든요. 구글 이퀄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증시 시가총액에서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인공지능 초중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와봤어요. 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중학생 교과서예요. 중학생. 이 중학생 교과서에서 여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중학생이요. 파이썬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위한 코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 다음에 이권에서는 함수나 이런 걸 가르치면서 우리 대학생 정도의 수준의 함수가 나와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국의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데요. 여기에 3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등고성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이 제대로 예측을 하고 패턴을 분석하느냐는 것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 실제 예측치와 실측치 간에 인공지능을 통한 예측치나 그 실측치 간에 오차를 최대한 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방법론을 여기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 책의 4장에 경사하강법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수식을 약간 넣어놨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독자분들 중에 야 이거 뭐 나는 수포자인데 이런 게 들어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읽으시면 됩니다. 4장은 알고리즘 이야기 마지막에 읽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은 제가 왜 이 책의 제목을 교양으로서 인공지능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책이 교양으로서 인공지능을 지은 거는요. 중국의 중학생들이 이거를 배워요. 인공지능을 배워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 배웠죠. I'm a boy, this is my school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걸 안 배우면 외국인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모르시면 앞으로 오는 세대들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개념과 원리와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대한 지각 변동,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각 변동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는데 이쪽에 있으면 살아요. 반대쪽에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반대쪽에 있을 거냐, 지각이 무너지는 쪽에 있을 것이냐, 지각이 있는 쪽에 살아남은 쪽에 있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요, 상해에서 이 고등학교가 20개 고교가 선택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1년에 상해에서만 2만 명이 우리나라 대학원생이 배우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배워나가요. 상해에서만. 이 센스타임이라는 세계적인 얼굴 인식 업체가 만든 교과서입니다. 그 센스타임은 뭐 북경에도 있고 신천에도 있고 상해에도 있는데 제가 상해 가서 만나봤어요. 직원이 2,800명인데 2,500명이 인공지능 엔지니어예요. 인공지능 엔지니어. 여러분 엔비디아라고 GPU라는 이런 칩을 만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회사의 14,000명 중에서 12,000명이 자기들은 인공지능 엔지니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우리는 인공지능 후진국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인공지능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국에 하이크 비전이라는 데 가서 이건 세계적인 CCTV 업체입니다. 그 세계적인 CCTV 업체인데 이 업체 가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거리를 찍은 사진이에요. 사거리를 찍은 바로 나오죠. 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위에 트래픽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이미 작년도 10월 달에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이 사거리에서 꼼짝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3분 있으면 그 사람이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지거나
테러리스트나 안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클릭 탁 누르면요 누구지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다시 걸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중국은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게 꼭 좋은 현상이 불을 꺼주세요.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면요. 중국이 2020년이면 인공지능 따지면 우리는 1980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따라잡았습니까? 산업화에서 일본 거 베껴가지고 원료 수입해서 산업화를 했습니다. 맞아요. 중화공업을 익히고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갖고 훈련을 시켜야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우린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데이터를 원료인데 원료를 수입할 수조차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의 역사 간단하게 좀 한번 볼게요. 자, 1950년에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AI 프로젝트에 나오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뒤쪽으로 가면은 인공지능을 막 하다가 이제 퍼셉트라는 게 나왔는데 사람이 뇌 구조를 비슷하게 흉내낸 퍼셉트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문제 해결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와서 뒤쪽에 나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인공지능의 윈터라는 게 발생해요. 1969년부터 70년대 전반에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오니까 어떤 다시 이슈화가 됐는데 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하긴 해결하는데 굉장히 그 해결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을 못한다. Vanishing Gradient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윈터가 생겼다, 빙하가 생겼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2006년 이럴 때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요. 여기 위에 이런 딥러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아까 제가 얘기한 퍼셉트라는 게 로젠블라시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196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서 인풋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인풋이 들어오고 X1, X2에서 들어오는데 이런 산출물이 나올 때 가중치 웨이트 1과 웨이트 2를 곱하는 식으로 앞으로 문제 해결하자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 개념의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은 모든 거를 데이터를 숫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사진이든 음성이든 뭐든 간에 다 숫자 0, 0 숫자로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아들여야 그 숫자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AND라는 거 0, 0 하면 Y는 0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0, 1 하면 0 곱하기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OR은 뭐 여러분 아시죠? 한 개로 1이 있으면 1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0, 1, 0, 0면 0, 0 이 큰 점을 이렇게 다 제로 값이 나왔죠. Y값 제로 값이 나온 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빨간 선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XOR라는 게 딱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선을 한 개만 그어가지고 어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개념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로젠블라시 퍼셉트론을 1958년에 제안했고 백프로퍼게이션 역전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역전파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도에 딥러닝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건 딥러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학습시켜놓은 이 이미지넷 1,400만 장의 사진을 모아서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이런 이미지넷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인공지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프리 힌튼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밑에 사람들이 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 딥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은 뭐냐면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형적인 방정식, 정형적인 프로그래밍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 나올 때 원리가 뭐냐 하면 이건 사람의 저겁니다. 뉴런입니다. 덴드라이트의 수상돌기입니다. 이거는 축색돌기예요. 이거 셀 본체입니다. 뉴클레스 핵이 여기 있죠? 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하고 똑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상돌기 역할을 하는 게 X1, X2, X3예요. 그 수상돌기 자극을 받아들여요. 보내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가 셀 본체예요. 셀 본체. 똑같죠? 이 자극들이 여기다 가면서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W1, W2, W3.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처리해가지고 일로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인간의 DNA의 학습 원리를 흉내낸 거죠. 그래서 그럼 딥러닝이 뭐냐? 요걸 한층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히든 레이어라고 은닉계층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요거 마지막에 있는 노란 점 4개는 산출물이에요. 산출계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란 점은 아까 얘기한 X1, X2, X3에 해당되는 투입계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산출계층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 얼굴을 볼 때요. 어떤 세포들은 눈을 봅니다. 눈에 어떤 초점 같은 걸 보고 어떤 세포는 사람의 윤곽에 둥그런 점을 봐요. 그 필터예요. 이 필터가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필터가. 그래서 이 자극이 제가 얼굴을 이미지를 만들면 이 이미지를 전부 다 쫙 나눠 400 곱하기 20 곱하기 20이나 또는 40 곱하기 40을 나눠가지고 이미지를 전부 세분화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잡아넣어요. 제로원 그래가지고 이 필터들을 통과하면서 눈을 보는 필터, 그 다음에 코를 보는 필터, 이마를 보는 필터, 이 필터들을 전부 통과하면서 이것이 20차례 반복이 되면서 아웃풋이 딱 나오면은 이거는 걷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자동차구나, 이거는 오토바이구나, 이런 것들이 쫙 구분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NIST라고 해서 미국의 니스트가 있어요.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하고 뭐 애트리 같은 거 합쳐놓은 비슷한 표준도 하고 여러 가지 국토원도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에서 여러 미국 사람들이 필기체 엉망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놓은 필기체를 한번 이렇게 이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육자 이런 거 이상하게 쓴 육자를 여기다 이렇게 잡아 넣으면은 아웃풋으로 이런 육자가 여기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넣으면은 이 숨겨진 레이어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6이라는 것이 제일 확률이 높다, 0.9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진 그 사람이 쓴 글자들을 MNIST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여러 번 시키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예제를 한번 돌려봤어요. 소프트맥스라는 거 그런 거 이용해서 한번 돌려봤는데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자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많이 들으시죠? 기계학습이라고. 기계학습, 인공지능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옛날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까 로젠블랏 뭐 만들고 나올 때처럼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 로직을 제공해줬던 데가 있고, 머신러닝, 기계학습에는 뭐냐면 그거 사람이 다 일일이 논리 만들어줄 수 없다. 기계 네가 알아서 해라. 데이터만 넣으면 너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이 머신러닝입니다. 이 머신러닝 중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회귀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분류 방식도 있고, 딥러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습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은 뭐냐면 답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개, 고양이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모아놓고서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거 학습시켜서 딱 모델을 만들어 놓고 다른 고양이 사진을 딱 적어놔요. 그럼 이 고양이 인풋 데이터를 딱 바꿔서 이건 고양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지도학습은 그런 이름 같은 거 안 붙여놓고 그냥 줘요. 그래서 니들끼리 그냥 그룹핑 한번 해봐. 군집화라고 하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알파고예요. 답을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계속
그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면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결과를 하는 거예요. 기본 수천만 개를 3,000년의 역사에 걸친 수백만, 수천만 개의 기본을 갖고서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해가지고 뭐가 좋은가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면은 자 이게 이제 아까 지도 학습이 뭡니까? 슈퍼라이트 러닝인데 이거는 학습 데이터가 캣, 도, 머그 이렇게 붙어 있어요. 라벨이 붙어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모아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대로 모아 이것이 바로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회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회귀 방식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류와 회귀가 대표적인 지도 학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흔히 많이 쓰이는 회귀 방식 같은 경우 서울 집값 같은 거 예측해라. 그럼 평수, 동네 얼마나 됐냐, 몇 년 됐냐 뭐 이런 거 넣으면 나오잖아요. 집값 같은 게 나오죠. 규제 정책 뭐 이런 것도 좀 잡아놓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캣, 또 뭐 장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귀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2 곱하기 3 여기 뭘까? 답이 뭘까? 2, 6, 3, 9, 5, 15 주면 이거는 8, 24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저절로 이게 기계가 이런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만 넣는 겁니다. 잠깐만요. 2, 6, 3, 9, 5, 15 이렇게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기계가 알아서 y 이퀄 3x 그래가지고 이 3이라는 예? 3이라는 개수 이걸 가중치라고 하기도 하고 웨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파라메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예측해내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죠. 이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 파란 선으로 하면은 그나마 예측 오차를 실제 그 데이터 이 까만 점들과 이 거리를 빨간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붉은 점선으로 하면 엄청나게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로 회귀와 대부분의 인공지능 말하자면 분류라든지 또 그런 것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경사하강법 이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은 이런 중간에 y 이퀄 1x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서로 점을 넣었을 때 이럴 때가 가장 기울기가 이럴 때가 가장 오차가 제로거든요. 그럼 모든 포인트들이 다 일치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저기 파라미터 웨이트 값인 세타를 예측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한 모델일 때는 y 이퀄 1x일 때는 a라는 지점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다항식이 되어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값 그러면 뭐 평수,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위치, 학교, 교통, 규제 뭐 이런 엄청나게 변수가 많잖아요. 그런 값들을 전부 다 실측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글로벌 미니마랍니다. 요 제일 밑에 요 지점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사하강법이 모든 이게 인공지능의 원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최소치를 찾아내는 오차의 최소를 찾아 줄이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패스 AI라는 회사입니다. 패스 AI가 이거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암세포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 암세포가 없는 영역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파랗게 나타내고 암세포가 있는 영역을 빨갛게 나타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투약을 하잖아요. 투약을 하면은 이 투약해서 예를 들면 면역세포 생기면 이게 노랗게 나타납니다. 이런 영상을 엄청나게 의료 영상을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종양이 있다. 예를 들면 위암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우리 영상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머크나 파이자나 로슈에 무슨 약을 어떻게 투여하니까 면역세포가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발생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가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요. 약을 개발하는 기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상, 1상, 2상, 3상에 있는데 임상 1상은
그 건강한 약간의 100명 정도 환자 이상은 건강한 사람 한 200명, 3상 가면 수만 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 테스트하면 성공할 확률이 머크나 파이저나 로슈 같은 데도 40%가 안 돼요. 이 신약 개발하는데 7천억 정도가 듭니다. 그럼 7천억을 40% 확률로 하는데 내가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미리 데이터로 다 돌려보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과거에는 상상치 못했던 그런 방식이고 이 옆에 있는 것은 루닛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국내 회사입니다. 국내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냐면은 브레스트 캔서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있는 폐 이것의 암을 진단하는데요. 근데 동양인의 유방암은 서양인하고 틀려요. 동양인은 이 여자들이 유방의 침입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동양인이 발생하는 유방암과 서양의 유방암은 다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사진을 갖고서 여기다 요게 뭐냐 세포를 잘라낸 거 있죠. 종양 그 조사하는 거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딱 확대를 시키면요 한 컷에 2기가 내지 3기가짜리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영화 한 편입니다. 이 전편 하나 가지고 영화 한 편이 나와요. 왜? 과거에는 그냥 한 장인데 이걸 가지고 확대도 시키고 돌려도 보고 막 이러면은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없는 문제가 되는 빈 데이터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유방암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자가 진단하고 뭐 여러 가지 기기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요즘 의료 AI가 완전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 아까 지도학습 쪽에 지금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렸고 비지도학습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잡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파란배 뭐 이런 식으로 노란배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분집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도학습에서는 이 세모와 동그라미를 서로 구분했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모아요. 비슷한 것들이. 레이블이 이게 라벨링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라벨링 안 붙이고도 얼마든지 그룹핑만 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의 수아키트라는 회사가 2016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작년인가 코그넥스라는 회사에 3,500억에 팔린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뭐하냐? 이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LCD 같은 것들을 이 불량품용으로 판단해요. 그 사진을 찍어요. 머신 비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일부 잘라내요. 요 분야를 탁 찍어가지고 잘라내서 그거만 가지고 이 에러가 있는 점 디텍션을 해요. 디텍션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정상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넣어요. 그래서 디텍션을 해요. 근데 에러의 종류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레이블링 붙일 수 없어요. 모든 에러를 다 레이블링 붙여서 학습시킬 수는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기존에 있던 비정상 데이터들을 학습된 것만 가지고서 새로 이제 그 모델을 딱 만들어 놓으면 뭐 이상한 비정상 제품이 나와도 이게 찾아내는 거예요. 비정상 분류를 툭 해버리는 거예요. 군집으로 딱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한다든지 테스트 기기 이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진 하나 찍어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요, 뭐 뒤쪽에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지휘가 어떻게 하느냐? 지휘는 엔진에다가 여기 한 50개 내지 100개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90년도에는 1kB밖에 안 나와요. 한 번 항행하면, 비행기가 뜨면. 지금은 1000kB가 나오고 1000개의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휘에서 이 데이터를 딱 받아가지고 플리트 매니지먼트 팀에서 이거 이상 그러면 그 통보를 해줘요. 항공사한테다가 야 당신들 비행기 이거 뭐 이상인 것 같아. 딱 해주고 그 사람들이 미리 서비스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당신들 비행기 이거 엔진 날개 뭐 어느 측면 교체해야 돼. 주기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5G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과거에 4G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동하는데
저기 50ms 정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제동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5G로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1ms 정도밖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리얼타임입니다. 자율적으로 거의 대부분, 물론 리얼타임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아까 수학 키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리얼타임 아니어도 괜찮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들은 리얼타임입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왜? 우리나라는요, 첫 번째로 5G나 이런 IT 인프라가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면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적용해야 되는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모든 제조업과 모든 서비스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리 어답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서 학습시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요즘에는요, 옛날에 자동차 손해 사정인이 가서 사고 나면은 야 이거 얼마? 그다음에 부품 갈아야 돼. 아니면 수리해야 돼. 이런 걸 했는데 요즘 사진 하나 찍으면 돼요. 사진을 이 DB 손해보험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하나 찍어 보내면은요 3초 5초 만에 야 이거 교체해야 돼. 아니면 수리비가 얼마야? 이 나와요. 근데 영국에 있는 트랙터블이라는 회사에서는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자동차 종류, 뭐 도요타, 뭐 현대, BMW 그 빈남바까지 다 해가지고 수리비까지 데이터를 다 하고 학습화 시켰어요. 물론 달러 표시로 돼 있죠. 영국 회사니까 파운드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 잡아놓으면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거 사와가지고 하면은 손해사장인 한 명도 필요 없어요. 손해사장인 가면 이거 시비 걸리잖아요. 야 이거 뭐 제대로 측정했냐 안 했냐, 비싸게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반나절은 걸립니다. 판단은. 이건 5초 만에 끝나요. 5초 만에. 그럼 그 손해사정에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JP 모간에서 켄쇼라는 주식 그 투자 모델을 딱 데려오니까 과거에 15명의 그 주식 투자 분석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2주간 하던 거를 10분 만에 쳐버려요. 그래서 600명 중 598명을 파이어 했습니다. 2명 남았어요. 2명이 뭐냐? 인공지능이 데이터 넣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정밀농업이랍니다. 정밀농업인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농지가 있으면 이 뻘겋게 된 부분들이 이 병충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약을 다 뿌렸어요. 근데 이건 지금 그렇지 않아요. 드론에다가 딱 드론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 부분만 공약을 착 뿌려요. 요 부분만. 정밀농업입니다. 제 책에 나오는 블루리버라는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회사는요 트랙터의 뒤에다가 기계를 하나 달아요. 그래서 이 기계는 사진을 탁탁 찍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잡초다. 그러면 농약을 뿌리고 이거는 그냥 생육하는 저건데 그러면 비료를 적정량을 뿌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농약 사용량을 80%를 줄여버렸어요. 80%. 친환경적이죠. 비용 적죠. 정확하게 생육하죠. 이거 뭐 경쟁이 안 되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라고 합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식으로 하냐면 위조범과 경찰이 있어요. 위조범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후진글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경찰이 보고서 야 이거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 다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이 보고 야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그럼 뭐냐? 이 요즘 새로 말하는 인공지능이 작곡한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린다. 이게 전부 다 개인이에요. 적대적 생성신경. 자, 이거는 그
독일의 잠깐만요. 독일의 저기 도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불을 좀 끌까요? 잘 안 보여요? 불좀 끌세요. 제가 봐도 잘 안 보이네. 자, 이 독일의 저 도시인데 이거는 터너가 그림이 이렇게 그래요. 터너, 영국의 터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럼 야,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줘봐. 그럼 이거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 사진을 갖고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알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식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바꿨어요. 이거는 뭉크의 절규죠? 뭉크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죠. 이게 이 적대적 생성신경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뒤에도 이따 얘기합니다. 알파고 얘기할 때 제가 좀 얘기해 줄 텐데요. 이건 뭐냐? 오토 인코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도 여러분 집에 가면 많이 있으시죠. 이게 금도가고 뭐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 이거 넣으면은 원래 데이터를 다시 복원시켜줘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뭐 이 사진 뭐 옛날 사진 다 깨끗하게 나오고 컬러 바꿔주면 컬러로 바꿔주고 다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옷이에요. 제가 이제 블랙이 앞에 강태선 회장님이 이 등산복을 만드시길래 그건 맨날 그렇게 디자인 그렇게 하시냐. 예를 들면 뭐 샤넬풍의 등산복을 한번 만드시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앙드레김 풍의 등산복을 만들고 이거 가능해요. 앙드레김 그거 많이 훈련시켜가지고요. 등산복을 딱 적용시키면 그냥 나와요. 그걸 왜 디자이너가 앉아가지고 다 일일이 하냐 이거예요.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두바이에 있는 건물인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을 갖고 와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냥 건축 설계를 하는 거죠. 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보시면 이거는 저 신한은행인데 신한금융그룹에서 자기들이 많아요. 은행도 있고 신한금융투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그 데이터들을 쫙 모읍니다. 그 그룹사별로 개별사별로.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들의 데이터들도 쭉 모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또 마케팅 제휴사들을 또 받아 그 데이터를 모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떤 사람이 을지로에 사는 사람이 을지로 직장에 있는 사람이 이게 평일날 오전에는 10시쯤 가서 여기 이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뭐 주로 뭘 먹고 애는 어디 가서 저거 학원 다니고 마트는 어디 가고 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 맞춤형으로 그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는요. 지금 뭐 미국에 가면요. 여러 가지 월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지금 이미 다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숫자 데이터도 있지만 여러분 DB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보면 보통 테이블로 돼 있어가지고 뭐 레이블이 있고 거기 안에 숫자들이 나오면 그거 말고도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 쓴 문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음성이나 영상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연어라는 걸 처리해요. 지금 구글에서 우리가 음성을 뭐 찾아줘 그러면 우리 휴대폰 같은 데서도 지니 같은 거 있잖아요. 기가 지니 뭐 이런 것들 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의 이런 파형을 분석을 해서 패턴을 인식한 다음에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거를 형태별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 대화를 해석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음성을 합성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그러면 이것이 이 파형을 분석하고 이 파형별로 숫자를 할당해서 그 다음에 이걸 형태소별로 미국 대통령 이 누구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죠. 그러면 막 서치를 해요. 네? 인터넷 같은 검색을 서치해. 그래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나왔어. 그럼 이걸 도널드 트럼프를 숫자를 또 받아요. 그래가 도널드 트럼프예요. 이거 해가지고 숫자를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거꾸로 이 글자로 보여줘요. 뭐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구글이 여러 가지 음성으로 하는 거라든지 요즘 다 그렇죠. 뭐 이제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 같은 것도 얼굴 보고서 딱 패턴 인식해가지고 그냥 휴대폰 잠금을 해지해 준다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음성 자연어 처리는 또 일반 데이터 처리하고 약간 틀려요. 뭐냐면 이 워드 투 백이라는 것이 이게 인베딩은 삽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3차원 공간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입하냐면 이 기계는 이해하지 않아요. 뭘 이해하냐면 그냥 king, man 이런 것도 서로 가까운 데 있으면 이거는 이게 예를 들면 여기 111 있고 이거는 110 111.5 그럼 이거 가깝잖아요. 다른 거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쭉 이렇게 막 이게 워드 저기 단어 장들을 쫙 만들어놔요.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번역 같은 거 이제 옆에 있는 걸 봐가지고 유사 관련성 있는 단어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그때 민국자를 배울 때 대한 그러면 민국 만세가 툭 나와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만세가 몰려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수도 그러면 베이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몰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워드 투 백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모델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그 데이터들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 이 사람 여기다가요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도 같이 학습시켜요. 제가 강의하잖아요. 이 말소리하고 제가 이거는 저거 포인트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장면하고 레이저 포인터하고 단어를 같이 연관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 같은 공간에다가 이걸 삽입을 하는 거죠. 음성 벡터하고 음성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숫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동시 학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무한정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 지금 보셨죠? 뭐 AI 변호사.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의사 다바이에서 3월 며칠 이제 여기 있네요. 제가 이게 좀 틀어봐야겠네. 네. Breast cancer is one of the largest medical problems faced today. 1 in 8 women will be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t some point in their lifetime. Realized there was a number of areas where they were making mistakes. We took those regions and fed them back into the classifi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And that actually allowed the system to improve continuously, achieving an extremely high performance. They're performing much better than I think any systems people had seen previously in pathology in terms of identifying where cancer is in a histopathology image. And the best systems do quite well by themselves, and pathologists do quite well by themselves and make not that many errors. But the truly exciting and potentially transformative thing was when you combine the results of the expert human pathologists with the results of the top performing systems, you saw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overall error rate, showing that the best system really is a combination of the strengths of the pathologist with the strengths of the computational system. And that system performs much better than either one alone. So the really exciting part is being able to integrate these systems into clinical workflows such that they can learn continuously from the pathologist, enabling the pathologist to focus more on the complex tasks while the machine had. 예,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그런 겁니다. 아까 이게 저 세포 영상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병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아까 백이라는 사람이 앤디 백이라는 백인이요. 이 사장인데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교수 때려치고 이거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예측했던 블루닥 그거는 캐나다 대학교에 캐나다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그 온타리오 그 대학에 있는 사람이 그거 만들었어요. 예측하는 시스템. 그 책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저 음성 인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음성 인식을 서비스를 합니다. 이거 기가진이 예를 드는데 이거 체크인 할 때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카운터 프론트에 갈 필요도 없고 지가 알아서 그냥 체크인하고 기가진이 체크인 해주면 체크인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저 중국말로 막 뭘 해요. 야, 우리 어디 저거 있어? 뭐 좀 찾아보고 싶어. 어디 여행하고 싶어. 이러면 이게 딱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기가진이 아니 이게 더운데 20도 이상 되면 에어컨 틀어줘. 그럼 틀어주는 거예요. 기가진이 이 빛 조절을 적당히 해서 이거 커튼을 열어줘. 뭐 이거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미니티라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콘시어지 이거 다 돼요. 체크아웃도 그냥 나가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필요 없이 자기들 처리하고 있고 지금 이때 동대문에 있는 호텔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잘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음성 인식을 지금 단순하게 그냥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정도가 아니고 호텔 실생활 서비스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 코로나가 되면 엄청 인기래요. 오히려 아니 사람 오는 거 저 호텔에 가서도요 종업원 와서 서빙해주고 막 물어보고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강화학습 아까 얘기했죠. 강화학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 환경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액션을 취해서 좋은 결과면 리워드를 해줘요. 계속 보상을 조금씩 더 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찾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알파고가 수없이 대국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 알파고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인공지능 바둑끼리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제가 텐센트를 가보니까 중국의 텐센트에서요 이 알파고 비슷한 걸 만들어냈는데 커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대요. 단 한 판도. 몇 수도 100수도 안 되고 끝난대요. 기상천외한 수를 뜨니까 이게 커제에서 커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뭐 어떻게 하느냐. 구글 딥마인드에서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요 게임용 그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솔루션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타크래프트하고 친숙하지 않을 텐데 그 성을 공격해서 뺏고 하는 거고 뭐 에너지 저러고 하는 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 5 안에 드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다 이겼어요. 왜 그러냐? 이 인공지능에서는요 이게 알파스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알파스타에서 어떻게 하느냐? 에이전트들끼리 수십 개의 에이전트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붙어요. 학습을 해.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초기 알파스타는 어떻게 하냐면 에이전트별로 그 컴퓨터별로 한 개씩만 자기들 모델이 있었는데 이놈이 인간처럼 변해가 나중에는요 유연하게 전략을 씁니다. 에이전트가 수백 개가 수백 개 동시에 돌리는 거죠. 계속 학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보지 못하는 상대편 위치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적인 탑 스타크래프트 게이머인 미나라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졌는데 왜 졌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아니 인공지능은 자기가 전략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그게요 영상에 다 나오는 거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상대편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모르면서 상대편을 모르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제 아무 조금 있으면 그런 이 게임도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 이 게임이 죽었다 해도 뭐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물론 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끼리만 게임하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IBM 왓슨이 옛날에 제퍼디라고 미국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 그 사람을 물리쳤듯이 지금은 이제 심지어 게임조차도 그렇게 되고 게임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 게임은 프로게이머도 인공지능,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쓰이는가 뭐 자율주행, 스마트폰, 메디컬 케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인공지능 그러면 이걸 알겠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라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나 모델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표적인 회사인 아마존도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식의 그 핵심 역량을 갖고 있냐를 봐서 배송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여러 가지 다 붙였어요. 뭐 창고 같은 것도 배송에 편리하게. 그다음 뭐 전부 다 하고 뒤쪽에 안 나오는데요. 필팩이라고 미국에는 이게 약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 대유행한 게 뭐냐, 원격 제약, 제조 약품을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프면 고혈압이라 그러면 비슷한 약을 계속 처방받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 안 가도 되는 식으로 해서 이런 필팩이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이 아마존이 이 딜리버리 하니까 필팩을 사버렸어요. 그럼 이 아마존이 이제 제약 딜리버리도 하고 제약도 해요. 그리고 또 뭘 하냐? 자기 종업원들 10만 명, 20만 명 되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 서비스를 해요. 작게.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를 막 축적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지금 이제 배송회사에서 배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보험에서도 되고 제약에서도 되고 별게 다 돼요. 클라우드 뭐 아마존 웹 서비스로 유명한 클라우드 컴퍼니 뭐 이거 당연히 들어가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테크 자이언트가 디지털 모노폴리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내가 어떤 분야에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디자인이나 창작하는 개인을 쓰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아키트처럼 그런 것들이 머신 비전을 씁니다. 이게 저쪽에 신한카드 같으면 이런 프레딕션 수요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RPA 이런 자동으로 회계 처리 같은 거 해주는 거. 이런 것들 많은 회사에서 그냥 쓸 수가 있죠. 챗봇. 콜센터에서 다 챗봇 쓰지 않습니까? 여기 챗봇? 콜센터? 지금 콜센터는 누가, KT도 제가 구현무 총괄대표 얘기가, 이제는 사람이 얼마나 하면 당신 누구죠? 나온대요. 아, 무슨 고객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인식 패턴 인식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과거에 뭐 불만 얘기했다. 고객들이 놀란대요. 통화에다 여보세요, 나는 이게 KT 뭐 회선이 뭐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어느 사실 누구시죠 그때요?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하려면 start with something small, 이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것. 여러분들 업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이고 내가 CEO들이 좀 생각하거나 의사결정자들이 보고 이거 좀 해보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렇습니다. 업의 본질,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작은 것이지만 뭐냐. 이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거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을까? 어디서부터 사올 수 있을까? 라는 이 데이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그렇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모델링, 이거는요,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모델링은요, 이 아까 얘기한 알고리즘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변수를 넣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를 예를 들면 뭐 가격 조절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를 알고리즘이 예를 들면 데이터에 똑같은 데이터를요, 인공지능으로 돌리면 10,000번씩 돌려요. 그 데이터를요. 이 예를 들면 10,000개의 데이터를 넣으면 8,000개는 훈련용 데이터고, 이 모델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는 2,000개 가지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뭐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을 탁 잡으면 그걸 알아본다든지, 또 아까 얘기한 새로운 의료 영상 넣으면 이건 뭐 어디가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학 아까 저 루미처럼. 예? 이게 유방암이 아니야. 아니면 무슨 약을 처방해야 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학습을 미리 다 시켜가지고 끝나면은 새로운 데이터, 그때부터는 목적하는 인풋 데이터를 잡아내는 거죠. 인풋 데이터를 잡으면은 그게 인공지능이 예측하거나 패턴을 구분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모델을 하고 난다. 모델링은요,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공개 소프트웨어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서 쓰면 돼요. 사서 쓰면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인공지능 정책에 약간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은 소수의 몇몇 천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100명밖에 안 필요해요. 근데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거.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런 사람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의 산업의 특징, 지금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는 노동기갑적인 산업이다.
알고리즘으로 개발하는 지식 집약적 그런 역할을 지금 하긴 많이 늦었어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그 카이스트하고 그거를 제가 교수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뭐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장에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작은 구체적인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 같이 일하시는 직원이나 구성원들이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보험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보험 판매사예요. 가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니까 이거 전에는 말이죠. 자기가 보험을 분석해서 이거 뭐 얼마 내면 얼마 받고요. 뭐 언제 저게 되고 지금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인공지능이 딱 만들어 이게 좋아 이거 딱 나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제 데이터를 놓으니까 이상진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놓으니까 당신은 건강의료보험 뭐 실손보험 얼마 뭐 탁탁 나와버린 거예요. 그 보험 판매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정성욱 센터장하고 이민규 위원이 같이 와 있는데 제가 우리 모든 한국표준협회 구성원들은 인공지능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을 무조건 공부해라. 용어는 알아야 된다. 용어는. 그래야 추세라도 장단이라도 맞춘다. 정말입니다. 개념과 용어는 알아야 돼요. 개념과 용어조차도 모르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표준협회가 7월 30일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학의 CEO 포럼인데 그때 AI 플러스 인증이라는 걸 줬어요. 원래 대한민국 AI 인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 명사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등록이 안 된대요. 그 세계 최초로 AI 인증을 줬습니다. 여기 LG CNS, 뭐 그다음에 캐리어, 냉풍기, 뭐 그다음에 챗봇 하는 회사 이게 다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산업화를 우리는 이제 한국 표준협회니까 저희가 직접 뭐 그런 것들을 솔루션을 만들어 파는 데는 아니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인증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죠.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